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미 전 장관이었고 이 역시도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김현미 전 장관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잡음이라든지 논란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혹시 또 이제 정치인 출신으로 또 재현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시선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도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일단은 방금 그 김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공약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얼마나 빠르게 추진하느냐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원희룡 그 장관 후보자께서 코멘트 하셨다시피 시장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치를 시켜놓고 거기서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본인이 진두지휘하게 되면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전문성이 없다, 뭐 부족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제주도 지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그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한 분이라서 오히려 더 적합한 후보다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뭐 현재 당선인 측의 어떤 부동산 기조에 좀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약간 입장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 작년 추석 이후부터 약간 그 거래가 주춤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책적인 효과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완화하는 측면의 그 어떤 이런 기조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현 정부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정책들이 약간 잘못된 방향을 가져갔고 그래서 차기 정부는 우리는 이것과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맞죠. 근데 그게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게 되면 또 그게 또 심리로 작용하게 되면서 가격이 시장 안정화가 어쨌든 어떤 정부든 시장 안정화가 목적이잖아요. 방법이 틀린 것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흔들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신중한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맞는 방향이고 또 5년 동안 지금 차기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기조가 전혀 상반된 모습인데 이 5년 동안 이루어진 거를 단번에 바꾸겠다라는 것도 욕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지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 근데 저는 글쎄요, 약간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김 소장이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그러나 저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로 인해서 이것을 완화시켜 주게 되면 시장이 또 흔들린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맞는 얘기고 사실 이득금이 더 늘어났는데 가격이 안 오르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지금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완화가 되면 개편된다는 게 결국 완화된다는 얘기니까 그랬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불가피하다. 하지만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용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단기라고 보시는 거죠? 단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집값이 계속 흔들리는 것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 부족 말은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같은 것들은 강화시켜 놓고 그럼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형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결국은 또 올라고 또 올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수년간 사이클을 봐왔거든요. 여기서 저는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 봅니다. 물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것들이 매수자한테 미치게 되면서 아 이제 공급이 계속되니까 내가 급하게 연끌을 할 필요도 없고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수급 밸런스가 맞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가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과이득 환수 제도로 인해서 가격 상승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만 네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고 가야지만 결국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네. 초과이득 환수 제도는 뭐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지금보다 확실하게 완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굉장히 지난 2년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또 이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도지사였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공시가격 엉터리라고 해서 현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이제 결정권을 좀 달라, 이양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얘기한 걸 보면은 문제점을 느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여러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뭐 당시 이제 제주도지사 때 발언과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한 발 좀 물러선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후보자의 입장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겠죠. 공시가격 파격적으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이 될 것인가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게 공시가격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럼 지자체가 너무나 권한이 막강해지고 자기 지자체에 유리한 쪽으로 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냥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떨어진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저기 지금 우리 자막에도 나와 있다시피 산정 근거가 불분명했고 이거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현 정부가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너무나 공시가격 그 인상분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낸 것이냐, 그 숫자를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분명히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그 있고요. 납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니까 더 이렇게 해서 답답한 거죠. 올랐어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줬어야 네, 되는데. 그게 납득될 만한 과정이라면 올랐구나라고 인정할 텐데 오른 것도 화가 나는데 왜 올랐는지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기 정부에서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정부가 뭐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해서 90%까지 올리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통 한 50에서 60% 있는 수준을 90%포인트까지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거기에 가격까지 매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엔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단 말이죠. 특히나 이게 그 공시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종부세라든가 이런 세금 부분적인 것만 논의를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67가지나 산정 지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르면 다 부담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명확하게 밝히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됐던 점에 대해서 이제 발언하신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이제 장관이 만약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좀 밝혀서 국민들한테 좀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이제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제 DSR이 매겨지고 있고 7월부터는 더 강화가 돼요. 또 3단계로 지금 넘어가면서 더 강화된 DSR 규제를 받게 된다라는 거고, 또 금리는 오르고 있어서 이자 부담 커지면 원리금을 따졌을 때 원금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LTV를 풀어주게 되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혜택을 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요. DSR에 걸리니까 어차피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온 건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이 방향이 사실 맞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LTV를 풀어줌으로 지금 현재 소득은 여유가 있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 상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LTV가 강화되면서 집을 못 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LTV를 풀어주게 되면 나는 소득 능력이 되니까 집을 구입할 수 있죠. 일단 이렇게 풀고 지금 이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높은 LTV와 완화된 DSR로 고가의 그러니까 고가의 대출을 받게 되게 되면 사실은 가계대출 부분도 그렇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게 올해 한 2회에서 4회 정도 되잖아요. 내년에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럼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DSR을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LTV를 풀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고 그러고 나서 뭐 시장 환경이 괜찮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고 싶으면 그때 DSR을 풀게 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순조로운 이런 관리라든가 내지는 그런 어떤
저소득층,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신불자로 넘어가지 않게끔 조정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순서는 제가 볼 때는 LTV를 풀고 네. 향후에는 아마도 DSR을 조절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 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DSR을 푸는 거는 좀 무리수다라는 그렇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무리수라는 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예를 하다가 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팔 시간을 줬다. 근데 팔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새로운 정부에서 시행이 되면 그만한 어떤 공급 효과 그걸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은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공급이 부족한 건 신규 공급도 그렇지만 기존의 공급들이 안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양도세가 강화돼 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도세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이것을 이 기회에 매도를 할지 네네.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할지 또 결정하는 문제의 중요한 그 고려 대상 중에 하나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가 또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양도세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더 들고 갈 그렇죠. 갖고 보유할- 있어도 된다고 느낄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 종부세 부분이 좀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그 종부세 부분에서 1주택자들한테 완화는 해줬지만 네네. 2주택자에서는 그냥 강화된 법 그대로 그냥 갈 생각인가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건도 좀 나올 것 같다, 매물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2주택을 갖고 있는데 하나를 매도하게 되게 되면 2개 중에 내가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중에 이제 덜 좋은 거를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좋은 지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전히 홀딩되면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강보합 상태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형태까지도 갈 거라고 봐요. 이 양도세 완화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네네. 풀어줄 때 오히려 가격이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 약간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든가 뭐 인지도가 높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거래를 좀 물건이 나오면서 거래가 네,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는. 예, 그렇다면 대출 규제가 풀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실거주자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번 잡아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차이가 있죠. 온도차가 있을 겁니다. 지난 5년간을 돌아보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 정부의 가장 무거운 숙제로 부동산 문제를 푸는 것이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과 혼란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과연 이 무거운 미션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승훈 소장 또 김민만 소장,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